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만 호를 이제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늘다가 뭐 예를 들어서 13만 호 정도를 기록하다가 2개월 연속 줄다가 다시 급증하죠. 네. 그리고 이만큼 또 줄다가 다시 급증하죠.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어쨌든 7만 5천 호대잖아요. 그 정도로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량이 2월에 쏟아질지 3월에 쏟아질지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도 불안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미분양 주택을 진단할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후 미분양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때와 비교하는 것보다 최근에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는지 이걸 확인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에도 다른 말로 공사 완료 후에도 미분양 공실로 남아있는 주택 건수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좀 악성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23년 2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지역들을 만날 때, 지역들을 이제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갈 때 특히 우리 동네 아파트의 경우 이 공실되고 미분양된 상태로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니 주택 거래에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주죠. 그러니까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내에서 미분양된 그 물건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한 번 더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것이다. 매매 가격을 급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수준을 진단한다면 여전히 늘고 있고 특히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고 있다라는 점이 주택 가격을 여전히 하방 압력을 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역시 주택 매매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미분양 주택의 의미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 추세는 꾸준히 여러분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여전히 늘고 있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미분양 주택이요. 유독 네.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까요? 네, 유독 급격히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추세는 뭐 안타깝게도 지난달에도 1월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높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어쨌든 누적 건수니까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달보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오히려 더 늘었죠. 보신 것처럼 14,000호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역시 경북 지역인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1월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크게 해소되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 대구에서 혹은 경북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해소도 안 되고 계속 쌓이는데 굳이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충남인데 충남 지역은 미분양 주택 건수, 충남 지역 역시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충남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 가격 조정률을 지역별로도 계산을 해보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남아 있고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가격 등락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낙폭이 더 커요. 그런 것을 이제 역시 결국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또 다른 미분양 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해 주시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택 매매 가격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미분양 주택 건수의 흐름과 주택 가격 등락률의 흐름이 일치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죠. 2020년에 등락률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21년에는 등락률이 다소 둔화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구간은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둔화되죠. 둔화되다가 22년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죠. 그죠? 이 흐름과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20년. 등락률이 치솟죠. 그 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등락률이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늘죠. 22년 상반기에. 이때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예, 이때 결국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잠깐 기억하시면 다시 그 맨 뒤에 있는 그 그래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데칼코마니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지금 22년 중반 이후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하자면 지난주보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정도가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최근 23년 들어서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었어요. 하락률이 좀 잡히는 흐름이었어요. 자,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흐름에서 이게 나름 반등하는, 이게 반등한다기보다는 마이너스 안에서 반등하는 예,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하락률인데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그렇게 강한 하락이 아닌 흐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어쨌든 마이너스이지만 결국 경착륙이 연착륙으로 전환된 이 흐름은 첫 번째가 시중금리가 음,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한 거. 시중금리가 22년 말에 정점 찍고 조정되기 시작한 거. 이게 역시 매매 가격 등락률을 그나마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세에서 그래도 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에 가깝게까지 올랐어요. 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2월, 3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규제 완화의 효과도 예, 조금은 있는 거죠. 규제 완화된 지역에 어쨌든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니까 뭐 내 집 마련 수요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수요도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착륙화 되다가 다시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은 또다시 규제 완화라는 것을 뉴노멀로 받아들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줄 알았다가 3월 들어서 다시 빅스텝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다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등락률이 이렇게 다시 하락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화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결국 집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겠습니까? 전세를 끼고 들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이 매우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다주택자들 만나고 고자산가들 만나면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사실은 10억짜리 집이면 뭐 8억의 전세가 들어오고 2억 중에 나는 1억밖에 없고 1억은 대출 받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통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국면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공급량은 계속 유지되지만 이 전세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빠지고 세입자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공실이 나게 될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받고자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고 그럴 때 금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금매가 그럴 때 등장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부족분을 뭘로 메꿔야 돼요? 대출로 메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역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집을 정리하는 흐름. 그래서 금매가 나타나는 거고 내 집, 오로지 자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금매를 내놓을 리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매를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눌러 앉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심리적 기대감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자 부담에 허덕이거나 세입자를 못 찾거나 이럴 때 금매로 연결되고 결국 매매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금매가 거래되면서 나타나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또 한 번 반증해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 등락률이 더 낮았잖아요. 네. 더 낮았으니까 대략 한두 달 정도 후에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매매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 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다시 반등하죠,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 시중금리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전세 가격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강한 하락은 아닌 느낌인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또 한두 달 있다가 이 자리로 0. 마이너스 0.3이나 마이너스 0.2에 가깝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흐름.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아직도 늘고 있고 줄어드는 그런 어떤 뭔가 시그널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매매 거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겠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 당장 플러스로 전환될 일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려지고요.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매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에서 당분간 상당 기간 맴돌 가능성이 음,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매수 시점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미분양 증가, 특히 중공업 미분양 증가가 뭐 매매 수요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또 주택 가격을 다시 또 상승 반전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네.